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이더리움이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1,500달러 아래로 좀 후퇴를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2만 달러 선 아래를 터치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머지 업그레이드 성공에도 좀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시장에 이렇게 뭐 가격적으로 이더나 이더리움 클래식 말고는 전체적으로 그냥 비트와 맞춰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2,850선 안착해주지 못하고 있고 현재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2,700선 가까이도 빠질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만 말씀을 드린 거고 2,700선 혹은 그 이하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우려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 기간의 매수 매도 그러니까 유입세를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2달 전에 강력한 매수를 진행했던 2달 전 발표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부분이지만 어제가 저번 한 주 동안에서는 기관들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매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3, 4월 때 이제 약간 불장 초입과 같은 장이 왔을 때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이번 이더리움 머지의 발표에 있어서 선반영된 만큼 이제 조금 빠질 것을 예측하고 미리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아직 이슈가 끝난 것은 아니니까 오늘 이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자세한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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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되게 기대하면서 봤던 이더리움의 머지가 완성이 제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시장의 방향이 위로도 아래로도 좀 잘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항상 우리가 좀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제 뭔가 펑 하고 터지는 것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좀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9월 1일 날도 우리 950억 달러의 이제 강력한 경기 긴축을 한다고 미국이 발표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나중에서야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적으로 이더리움의 머지가 일어났긴 했지만 이제 그 상태에서 위로나 아래로의 방향성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언제가 와닿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들의 이제 손에 와닿는 뭐 예를 들어서 스냅샷이나 이런 시점이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잘 챙겨보시면서 이 금액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으니까요. 오늘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서 시장 어떻게 되실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코인 소식 살펴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테더 CTO가 이더리움 머지 완료돼도 비트코인 경쟁 상대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어제 업데이트 완료가 되었죠. 지금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비트필스님? 네,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더 CTO가 뭐 비트코인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아예 그냥 방향성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더랑 비트랑은 아예 다르죠. 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뭐 올라가고 더 이제 시장 선점할지 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논쟁 자체가 되지 못한다. 일단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뭐 탈중앙화 그리고 이제 보안성, 확장성 세 가지가 되겠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시가총액 1위인 만큼 이제 우리 코인 시장의 대장이지만 확장성 부분은 전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탈중앙화적인 부분이 지분 증명 방식이 바뀌면서 조금은 저조해졌지만 확장성 부분은 더욱더 넓혀 나갈 전망으로 보인다. 이걸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알트코인의 대장입니다. 이더리움이. 왜? 시가총액의 알트 중에서 1위라서가 아니라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대다수 이제 토큰들, 코인들이 ERC 기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냄으로써 특히 이제 이더리움이 이번에 이제 확장성을 넓혀 간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다른 플랫폼 섹터들
중에서도 대장 자리 역할을 굳건히 해 나가면서 앞으로도 이제 활용도나 조금 이제 시장을 크게 선점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이더리움이 시장을 이제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아예 애초에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 뭐 넘어간다 이런 논쟁 자체는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시카고 크립토 캐피탈을 고소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이더리움 채굴업체 이더마인이 머지 후에 채굴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항상 시장에 어떤 이슈와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썰전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머지 이후에 코인 흐름과 방향성 해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어제 완료되었고 좀 실시간으로 시장을 봐주셨었는데 지금 시장 반응 어떤가요, 필승님? 네, 어제 이제 실시간 카운트다운 계속 봤는데 처음에 초반에 조금 놀랐습니다. 이제 막 10초 아래로 떨어지는데 순간 한 두세 번 정도 갑자기 10초 이상으로 막 시간이 바뀌더라고요. 실시간적으로. 그래서 이러다 연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고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채굴 증명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이더 머지 업데이트 발표 전날에 방송을 하면서도 이더리움 가격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때 너무 선반영이 된 만큼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가장 우려되면서 기대됐던 것이 바로 이더 머지 업데이트가 되겠는데 이더 머지 업데이트가 되자마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다이나믹하게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디까지나 이더리움 2.0으로 가기 위한 한계, 초기의 단계일 뿐 앞으로 뭐 이제 서지, 버지 그리고 이제 뭐 퍼지, 스플러지 단계가 앞으로 추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차적으로 접근해 나가면서 이례적이고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긴 시간 동안 안에 지속적으로 행할 텐데 이 안에서 분명히 문제점도 어느 정도 이제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제 뭐 보안성, 특히 이제 노드 발생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이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겠는데 그 부분도 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 반영에 단기적으로만 반영되지 장기적인 부분은 없다. 그래서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발표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특히 단타성으로서 급등을 노리시거나 혹은 이제 손실률이 좀 적으신 분들이 저점을 다시 잡아보겠다고 이제 본절가 그러니까 자신의 평단가를 낮춰보겠다고 물탈 시점으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다. 지지부진하게 이제 어떤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돼도 발표 시점에서는 오히려 조정이 동반되는 이제 그러니까 하락이 동반되는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른 코인들이 우리 특히 3, 4월 때 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 펌핑이 와줬었는데 그때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도 같이 엄청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비트 조정 주면서 뭐 가장 큰 이유로서는 이제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이제 하락폭을 같이 보였는데 최근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가 발표 날이 점차 다가와 주면서 3, 4월에 그 하락폭보다도 오히려 크게 올라와 준 만큼 선반영이 됐다라고 우리들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제 특히 앞으로는 이제 확장성 부분을 넘어서면서 솔라나나 이런 경쟁 플랫폼 코인에 비해서도 큰 시장을 오히려 더 이제 선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서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우려점은 단 한 가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우려점은 아닌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제 포스, 그러니까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로서도 이제 기관들에서 특히 30% 이상 점유한 기관이 있겠습니다. 그 말은즉슨 이제 탈중앙화 부분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마디로 얼마큼 내가 지분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득점,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이득도 많이 취하면서 또 이제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내가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작용되기 때문에 애초에 암호화폐의 본질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우려성이 장기적으로 향후에 분명히 화두될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문제점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가 꼭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관점으로서는 제가 엔지니어는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시나리오는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아무튼 이제 장기 홀더 분이시더라도 이 부분을 꼭 인지하시면서 이제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가격이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 필수님께서 전에 짚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맞추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안성 우려 부분 문제가 되고 있고 노드 발생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장기적으로는 해결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머지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는데 이 이후에 또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질까요, 초아님? 네, 우선은 이더리움의 POW죠. 이제 ETHW가 바이낸스에서 2일에서 5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스냅샷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이제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에 비해 1대1의 비율로 이제 주기 위해서 거래소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사진을 찍어간다 이런 것들이 스냅샷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15일 날 기준으로 이제 6시 42분 42초라고 합니다. 이제 오전 6시 42분인데 이게 미국 시간 기준이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어제 오후 3시 42분쯤에 스냅샷이 완료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인사말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상 가격의 반영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뭔가 와닿고 이런 변화가 와닿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런 스냅샷을 찍었다든지 스냅샷이 완료된 다음에 나에게 무엇인가 입금이 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죠. 그러면 그때 좀 가격의 변동이 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에어드롭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 비례해서 뭔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실제로 OKX에서 어제 한국 시간 기준 오후 12시쯤에 이미 스냅샷이 완료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 이더리움이 잠시 하락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래소마다 스냅샷의 시간이 다 다른데 OKX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이제 이더리움을 매도를 하고 스냅샷이 찍혔기 때문에 그 후에 매도를 해도 어차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매도를 하고 트론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다른 뭐 바이낸스라든지 이렇게 스냅샷이 아직 안 되어 있던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때 잠시 12시 이후에 이제 이더리움이 좀 강하게 하락이 왔었습니다. 그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이제 트론의 가격이 잠시 상승했었던 것도 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특히 이더리움이 이런 보합세를 계속 보여줬던 것이 그런 이유였고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이더리움이 지금 그렇게 스냅샷을 찍기 전에 얘기했으면 굉장한 매도가 조금 유도가 됐겠지만 스냅샷을 다 완료된 다음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그런 이제는 좀 매도 폭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조금 막아줬던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만약에 이더리움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에어드롭을 조금 탐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들이다 보니 업비트나 빗썸에서 그런 일정들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내 거래소별 ETHW 에어드롭 일정을 잘 확인하시면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조금 전에 봤더니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우리 1시 이후에 ERC20 계열의 코인들이 다시 입출금이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 보일지 오후에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CPI 발표 때도 19K 부근에 이제 고배율 좀 롱이 많이 청산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조금 그 반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전에도 이더리움이 지금 숏에 강력한 물량들이 잡혀 있는 만큼 이것을 조금 청산시키면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래서 잠시 동안 잠깐 이제 좀 강력한 뭐 상승 후에 뭐 하락이 나온다든지 그런 모습 잠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 잘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스냅샷이라고 하는 EW가 좀 배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이낸스에서는
이틀에서 5일 이내에 좀 지급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 업비트나 빗썸에서는 좀 일정들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W 일정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지금 ERC 계열의 입출금이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오후에 이 부분 어떻게 상황이 되는지 좀 체크해보면서 시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폼 랩스에서 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 어떻게 된 걸까요, 필승님? 네. 테라폼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권도영 대표 현재 뭐 거의 사기꾼이라고 하고 있는데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를 이제 테라폼레스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새로운 루나가 만들어지면 준 메이저급 코인 이상의 혹은 이제 투기성으로라도 접근하더라도 엄청 급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현재 관점으로 저희 개인 생각을 입혀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현재 관점에서는 투기성이다. 투자 가치성은 현재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일단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라 최근에 루나 클래식하고 루나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300% 이상의 급등치를 보였었는데 어떠한 명분이었냐? 확실한 어떤 지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권도영 대표 자신의 개인 트위터나 테라폼레스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기대감을 입혀주면서 더불어서 이제 저항대가 그러니까 매물대가 저조한 저항대인 만큼 강력한 상승치가 나와줬었는데 이제 며칠 전에 권도영 대표가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의 뭐 1.9달러에서 6달러 이상치까지 올랐다 지금 현재 뭐 2달러 내외에서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이제 체포영장 내용을 보면은 핵심 관계자, 테라폼레스 핵심 관계자 총 6명을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나와줬는데 더불어서 이제 여권 무효화 그리고 이제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릴 계획이다라고 나와줬습니다. 일단 여권 무효화 시켜버리면은 이제 싱가포르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묶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고 우리가 루나 투자자 혹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꼭 눈여겨보실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첫 나오는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피해가 나오더라도 무혐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판례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법을 결정을 내리는데 판례가 없다 보니까 아직 그리고 또 증권을 분류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사기성을 입히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 지금 현재 이제 리플과 SEC가 소송 이 기간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결론을 못 내린 던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조금 보수적인 나라에서 먼저 미국에서도 이제 증권을 분류하지 않는 사례가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할 일은 거의 힘들다. 그러니까 증권을 분류하는 사례가 나오기엔 조금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기성 혐의는 입힐 수 있을 거라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기성을 입히기 위해서도 이제 뭐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뭐 논쟁이 많을 거고 단기간 안에 결정이 지어질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행태 속에서도 테라폼레스 트위터에서 뭐라고 했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루나 클래식에 있었던 그러니까 루나 클래식이 아니라 현재 루나 2.0 현재로 이제 루나라고 부르고 있는데 루나에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다. 이름은 이제 기존의 UST가 아니라 USDS를 만들겠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UST처럼 알고리즘 기반도 아니고 테라폼레스에서 발행하는 코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스테이블리라는 회사에서 이제 발행하는 코인이 되겠는데 스테이블리라는 회사를 제가 알아보니까 악수하게나마 알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유명한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팀이라든가 그 기업에 관련돼서 극단적으로 뭐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신뢰성이 없다, 발전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신뢰성이 저조한데 연결된 기간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임드가 있는 기업이 아닌 만큼 신뢰도를 입히기 어렵지 않을까. 특히 우리 암호화폐 이 투자 시장에서는 신뢰성을 한번 잃으면은 다시 쌓기가 매우 힘들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암호화폐 민코인만 보시더라도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성 그리고 보안성 그리고 뭐 개발성까지 아무리 뛰어난다라고 하더라도 메인넷까지 자체 메인넷 구축하고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신뢰성이 없거나 혹은 이제 수요도가 없으면 그건 값어치가 없는 코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안성이나 그리고 이제 개발성이 저조하고 별로 코인으로서 매력적이 없고 기술 개발적으로도 별로 없다라고 하더라도 수요도가 많으면 인기가 많으면 그건 값어치가 있는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신뢰성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 기존의 루나 클래식의 피해에 관해서 어떤 제대로 된 보상안이나 이런 해결점을 만들어내기도 전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근데 여기다 신뢰성이 입히겠다. 저는 거의 가망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관점으로서는 투기성이 짙으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투자성으로 접근하시기는 조금 유의하시길 바란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플과 또 SEC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떠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권으로 좀 분류되기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루나 2.0에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USDS를 만들겠다고 지금 말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이 회사는 스테이블 회사에서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좀 알려지지 않은 회사이긴 하지만 좀 아무리 뛰어나도 신뢰성이나 좀 수요도가 없다면 값어치가 내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다시 투자로 접근하신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투기적 성향이 조금 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이더 마이닝에서 지금 채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분 그럼 이더 마이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초아님? 자, 이더 마이닝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됨에 따라 채굴을 종료한다고 1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이더 마이닝이 그 전까지 90만 명 이상이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서 채굴을 했던 세계 최대 마이닝 풀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앞으로 채굴이 아니라 스테이킹 쪽으로 이제 서비스 쪽으로 시장에 주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두주자에 이더리움이 앞장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거래소랑 이제 채굴 풀들도 속속히 이제 서비스를 좀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인베이스 역시도 지금 이제 차후로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를 차세대 투자처로 조금 생각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은행 코인이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에서만 2억 5천만 달러 매출과 6천만 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골드만삭스, JP모건도 머지가 앞으로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초아님, 저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도해야 되나요? 뭐 폭락하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이런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들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하죠. 기술적인 이슈들이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그 과거에 답이 한번 나왔는데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더다오 해킹 사건이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분리가 되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더리움이 20만 원대였어요, 여러분. 분명 한 3년밖에 되지 않았죠, 지금. 근데 그런 시장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200만 원이 넘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망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았지만 그때 역시도 잘 일어섰고 앞으로도 지금 뭐 채굴자들이 매도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천천히 좀 아래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라고 생각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아이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비트코인이 사실 쓰기가 어려워요. 개수도 적고 이제 전송 속도도 느리고 근데 비싸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조라서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 자체, 비트 자체가 어쨌든 코인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더리움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뭐 알트들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빗썸에만 ERC20, 이더리움 기반 코인들이 60개 이상이고요. 이제 업비트 기준까지 합치면 우리 이더리움 기준이 한 100개 이상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더리움이 하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이 시장 전체를 조금 크립토 시장 전체에 투자하시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있어요. 채굴의 문제, 속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채굴자들이 뭐 채굴에 뭐 돈이 안 나온다. 그래서 매도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기술의 전환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이더리움 자체를 가지고 가신다는 건 장기적으로 매수하고 내가 이걸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셔야 한다. 지금 시점은 이제 천천히 내려오면 매수를 더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채굴자들의 물량이 어디로 가는지도 같이
지켜보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채굴자들의 물량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7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게 레이븐이랑 이제 파이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채굴 코인들인데 제가 7월 29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이코인이 말씀드린 직후에 뭐 100% 넘는 상승을 이미 한번 보여줬었죠. 레이븐 역시도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해지고 해시레이트도 굉장히 오른 상태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그럼 채굴자들의 방향 그리고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채굴 코인들 역시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투자 매매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더마이닝이 채굴 서비스로 조금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지금 스테이킹 서비스를 투자처로 좀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가 조금 더 대세로 변환을 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채굴자의 물량은 어디로 갈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채굴 코인 레이븐과 파이코인이 정말 큰 상승 이뤄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금리 인상 발표 있습니다. 거시경제 필수님께서 좀 한번 봐주시죠. 네. 지금 뭐 경제 침체까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즉각적으로 지금 뭐 비상사태다, 되기 직전이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일단 미국에서 다음 주 있을 이제 금리 인상 0.75% 아직까지도 가장 높게 보고 있는데. 1% 그러니까 0.5%보다도 이제는 1% 그러니까 100bp를 인상할 수 있겠다라는 시각도 지금 점차 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100bp가 됐건 뭐 75bp가 됐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인 영향만 끼칠 뿐 막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예측치는 0.75%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실로 1%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더욱더 이제 큰 하방 압력세 가해질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마지막 한 발의 무기일 만큼 이제 강력한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1% 인상을 취할 수 없다고는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제 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수익적인 관점으로서는 시장 영향 분명히 끼치겠지만 내년에 넘어갔을 때는 금리 인하가 예측했던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예측치보다도 빨리 혹은 가시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이 1% 이상이 되면은 그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안에 금리를 못 잡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잡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가 잡힐 것을 우리들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그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양날의 검인 부분도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현재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인상폭에 관련돼서 한은도 이제 빅스텝을 밟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약간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출 부담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자 부담이 늘어난 만큼 더불어서 이제 또 이제 한은 입장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빅스텝을 이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환율을 잡을 수 있다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금리 인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우리들은 눈여겨보면서 한은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제 한은에서 몇 프로 올리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환율을 잡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인플레이션 수치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위안화에 저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수출이 많이 저조해진 상황은 아닙니다. 수입이 많아진 만큼 그에 따라서 우리가 환율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수출이 많이 저조해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출로 인해서 이 가격 방어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달러의 값어치 이제 환율을 낮게 시키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위안화가 올라가야 된다. 위안화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미국의 달러의 대체재가 발생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환율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위안화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 금리 인상 부분을 보고 나서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비트필스님께서는 중국 위안화 쪽에 좀 기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안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환율이 계속 오르는 시장에서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 쪽에 또 화폐 움직임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지금 화폐 혁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소비자 주도의 시대가 이제 슬슬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우리 킹달러라고 하죠. 강달러의 지금 모습이 1,400원 가까이 우리 원화 환율 역시도 높은 상태입니다. 자, 어제
어제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어제 그런 궁금하신 것들 많으셨을 거예요. 웨이브의 투자 유의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데 웨이브가 USDN이라는 이제 그렇게 사실 루나랑 얘기를 좀 길게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길 것 같고 어쨌든 웨이브 자체도 이제 패깅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이용이 좀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루나랑은 좀 다르게 5천억 정도 시총 자체가 작고 75만 개 정도로 자기들이 알아서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보다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브릭스의 모습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모두 맞는 말씀이시고 그 어쨌든 강달러가 된 이유가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달러를 풀면서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정말 개발도상국들이 피해를 많이 봤지만 이번에는 생각해 보시면 다른 문제들까지 같이 엮이면서 전쟁까지 있고 여러 가지 뭐 기근이라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우리 한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이미 성장한 나라들 역시도 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이런 헛발질 때문에 이제 많이 화가 난 것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이제 그런 브릭스 계열의 이런 나라들이겠죠. 특히나 원래 5개국이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브릭스 회의에 13개국이 이제 좀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이 체크해 보셔야 할 게 어쨌든 이제 달러에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꿍꿍이를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우리 상하이에서 달러 대신 이제 위안화로 우리 결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유를. 근데 그것도 이제 한번 실패를 했던 전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결제가 잘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가담한 나라들이 많고 이제 CBDC라고 하죠. 86개국이 지금 CBDC를 발행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 거래 수단이 되고 이제 좀 그들의 이제 끈끈한 모습이 좀 지속이 되면서 달러에 좀 대적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하 자금인 우리 이미 법정화폐를 떠나서 지하 자금인 스테이플 코인이라든지 코인, 뭐 CBDC 이런 쪽으로 좀 돈이 몰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웨이브, 골렘, 엘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코인들이 이미 세력들이 투자 자본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움직임을 같이 보시면서 체크하시고 거기서 뭐 돈이 빠지는지 아니면 더 추가로 입금을 하든지 그들이 선택하는 코인이 무엇인지를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코인 흐름과 좀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스쿨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초아님께서 RSI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비트초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RSI에 대한 강의를 해볼 건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전에 배웠던 것들 항상 체크하는 시간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기술적 지표 중에 어디가 RSI에 포함이 되는지 같이 또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RSI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어제가 아니 저번 주죠. 저번 주에 배웠던 것들 생각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거는 거래량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그 전에 뭐 추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봤고 거기에서 이제 숲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플러스로 알게 되면 좋은 게 캔들과 거래량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때의 거래량들이 터지는 것들이 보고 과연 무슨 마음인지, 세력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보합이 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상태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차트를 좀 가지고 와봤었는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때 보시면 강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같이 보셔야 하는 것이 매수는 많이 들어왔지만 꼬리가 굉장히 긴 양봉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떨어질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나올 빅쇼트라고 하죠. 빅쇼트로 이제 잠시 비트코인이 떨어졌던 것들을 제가 좀 예측을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거래량에 좀 근거해서 같이 그런 것들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후로 좀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자, 어쨌든 거래량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은 코인이 거래된 양이에요. 그래서 거래소 내부에서 매매된 이제 코인의 수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거는 어쨌든 이제 중앙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은 모든 거래소마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김프랑 역프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투심이 강하다 보니까 거의 플러스 김프라고 해요. 우리의 업비트의 가격이 지금 해외에 있는 바이낸스의 기준 아니면 후오비라는 다른 뭐 해외 거래소들에 비해서 가격이 높으면 플러스 이것이 김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고요. 그와 반대되는 건 역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배웠었어요. ERC20의 코인들이 100개 정도, 한국에만 100개가 넘는데 이 코인들에 우리가 입출금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었으면 김프와 역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겠죠. 왜냐하면 이런 외딴 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섬에서 지금 뭐 안에서 우리 방언이라고 하죠. 뭐 사투리 쓰는 거 그런 것들 역시도 이제 제주도 분들이 뭐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류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때다 하면서 세력이 강력하게 힘으로 밀어 올려주면 이제 그때 코인의 강력한 상승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가두리 펌핑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두리 펌핑이 그래서 추석 연휴 때도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종종 돌아가면서 일어날 겁니다. 특히나 업비트 기준으로 1시죠. 1시에 이제 또 입출금이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거래량은 이제 캔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동평균선 같은 거는 일부러 세력이라든지 기관에서 조정을 합니다. 근데 거래량은요, 우리가 파악을 못 해요. 우리는 거래량을 보고 이제 그 세력들이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력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은 이건 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좀 보셔야 하는 게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 높으면 어떤 모습이고 낮아지면 어떤 모습인지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거래량이 무조건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 거래량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 위에 캔들과 같이 보셔야 하는 건데요. 이 캔들이 모양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높은데 보시면 뭐 캔들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양봉과 음봉을 잘 나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거래량이 높아도 이제 캔들의 모양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동반되면서 하락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동반됐지만 이제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바로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는데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추세랑 저항, 뭐 지지, 캔들, 거래량까지 같이 보셨는데 이 아래에 있는 선이 뭔가요, 초아님? 이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RSI입니다. 오늘 같이 배워보실 RSI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부러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고 했죠. 지금 제가 실제로 보는 차트이고요. 조금 더럽지만 이 노란색 선들이 저항이랑 지지, 매물대를 뜻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빅쇼트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일주일 동안 이제 매도 하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우리는 빅쇼트를 좀 피했었어요. 그렇죠? 이런 이제 강력한 빅쇼트의 출현, 이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가까이 좀 보실 건데 그 거래량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빅쇼트 전에 거래량은 보통은 이제 땅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결국에는 그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거의 저글링 같은 거예요. 내가 주고 이제 누군가 팔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고받거니가 되어야 하지. 그렇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빨간불, 강한 양봉이 띄워줄 때는 강력한 매수세가 동반이 되는데 그때 거래량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누군가 던지는 물량들을 받으면서 누군가 올려준다는 것을 뜻해요. 그럼 그와 반대로 이제 좀 하락이 나오기 전에는 거래량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이 나온다는 건 내가 던졌을 때 누군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보통은 이제 거래량이 많이 아래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충분히 이제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지 않고 하락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지표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표의 유형은 추세, 모멘텀, 변동, 그리고 시장 강도 지표가 있습니다. 이 일목균형표는요, 이건 제외입니다. 이거는 좀 특이하네요. 이건 시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지표들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뽑아서 나온 거고요. 우리는 지금 추세에 대한 것들을 했어요. 추세선에 대한 한 것을 하고 우리 시장 강도 지표로 거래량, 그리고 RSI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 변동성 지표라는 건요. 이게 주가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나타나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 모멘텀 지표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변곡점이 어디인지 같이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RSI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RSI는 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RSI나 거래량은요. 시장에 대한 강도만 나타내요. 체결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말씀드릴 이 지표들을 같이 보지 않으면 그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RSI는요. 방금 전에 거래량처럼 코인이 거래된 양을 뜻해요. 그래서 거래소 안에서 매매된 코인의 수를 나타내는데 그럼 거래량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주시겠죠. 자, 근데 이 거래량이랑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거래량과 조금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RSI는 거래량이랑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거래량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RSI는 이제 30, 50, 70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30은 이제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고요. 50은 중간 부근, 70은 이제 70이 과매수 구간, 이제 30이 과매도 구간이고 50이 중간 부근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 이제 RSI가 50, 70, 30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아래로도 내려갔다가 이제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모습을 띄워줍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과매수 구간에서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과매수 구간에서는 떨어질 수 있고 과매도 부근에서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있었던 우리 RSI 지표랑 같이 보실 건데요. 지금 같이 보시면 이 과매수 구간 여기가 70이 넘는 이 모습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SI가요, 사실 이제 거래량이랑 다른 측면이 한 가지가 뭐냐면 얘가 197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거래량으로만 봐도 충분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이거를 상대적으로 얼만큼 많이 들어왔고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눈으로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 강도가 정확히 얼마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눈에 볼 수 있게끔 수치화를 하자 이렇게 좀 정하자 했던 게 RS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0, 50, 30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고 70이 넘는 부분 있죠. 이 과매수 부분에서는 사실 하락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시장이 너무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후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 아래로 떨어졌던 적도 있겠죠. 여기 아래로 떨어졌던 적은 여기 보시면 이때입니다. 이때 이 30 아래로 좀 여기에서 움직여 줬었는데 이 모습을 보시면 이제 그 후에는 좀 더 올라가 줄 수 있겠다. 그럼 초아님 50은 왜 집중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50은요. 중간 저항선일 때가 많습니다. 이 RSI가 어쨌든 상승이나 하락으로 뭔가 거래량이 변화가 있다는 거를 뜻하는데 그 뜻함의 가운데죠. 나는 하락하고 싶은데 세력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하락을 좀 주고 싶은데 지금 상태가 뭐야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들었을 때 딱 그 중간 부분이 딱 위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과 아래로 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의 대립이 딱 겹쳐져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50을 닿았을 때는요. 여기 50선을 한번 볼게요. 일자로 쭉 그어보면 여기만 닿으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강하게 또 반등이 없었죠. 보시면 이 RSI가 70에서 하락으로 모습을 보일 때 여기서 딱 맞고 튕겨져 올라가야 됐었는데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 이런 부분들은 보통은 저항과 지지랑 연결이 많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50에서 뚫고 올라가거나 지금 이때 보실게요. 여기 50선인데요. 50선을 계속 뚫지 못했다가 이제 강력하게 뚫어줬어요. 그렇죠? 뚫어주면서 이제 폭등이라고 말하나요? 조금 강력한 상승이 왔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RSI와 거래량 측면으로 보시면 사실은 이 저항대도 연결이 되죠. 이 저항대를 강력하게 뚫었던 시점이 RSI상 50 부근도 돌파했던 시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통 50선이 RSI의 50선이죠. 이 50의 선은요. 보통은 이제 그 중간 저항대라고 해요. 저항대를 뜻할 때가 많아요. 이 저항대가 RSI의 50 부근과 좀 비슷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 50 돌파를 못하게 되거나 하면 조금 모습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 70, 50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보시면 모멘텀 지표나 이제 다른 것들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모습 RSI는 그 시장의 강도만 뜻합니다, 여러분. RSI는 내가 많이 샀거나 많이 매도했거나 다른 사람들 역시도 뭐 그 매도한 정도, 산 정도 이런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RSI만 가지고는 사실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다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RSI에 플러스 되는 것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RSI가 굉장히 조금 이제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출 기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RSI를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14일을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길다 보니까 보통은 지금 9일이나 12일 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정확히 어떻게 좀 더 사용을 해야 하나요? 초안이 이런 것과 전부 다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1시 반에 무료 방송에서 제가 그런 보조 지표들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도 하나씩 짚어볼 예정이고요. 다음에도 이 지표 유형이 어디에 포함이 되고 이제 어떤 걸 같이 사용하면 좋은지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에서 RS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사용하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에 초원님께서 무료 방송 해주실 거고요. 오늘 주제 시장 완벽하게 좀 분석해드리고 또 예측과 반대되는 시장 대응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